넌 날 버려야 했어. 왜 살린 거야? 폭풍이 몰아친 새벽, 민수는 뒤집힌 요트잔의 사이에서 간신히 건져 올린 여인을 모래 위에 눕혀 심폐소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민수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힘 하나에 민수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바닷물에 젖어 흐트러진 얼굴. 민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가 외면해온 오래된 상처의 주인이 지금 그의 손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수의 손끝이 다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 폭풍 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죠. 분명한 건 단 하나. 이 새벽 그들이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왜 그녀는 죽어가면서까지 버렸어야 했다고 말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새벽 민수의 손에 다시 목숨을 맡기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동해 겨울바다는 아직 새벽 안개를 품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물결 위로 희고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부두 기둥에는 밤새 얼어붙은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어요. 민수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번지는 걸 바라보며 낡은 장갑을 한 번 더 끼워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둔해졌지만 오늘 물건을 못 올리면 일주일 내내 생활비가 빠듯해질 게 뻔했습니다. 대성호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몸으로 전해졌고 오래된 철판이 떨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민수는 조타실 창문 너머로 번지는 새벽빛을 힐끗 바라본 뒤 갑판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형님, 여기 쪽 그물은 세팅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물살이 좀 이상합니다. 성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어제 저녁부터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민수는 그때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분명 잔잔해 보였는데 배 옆을 스치는 물결은 묘하게 방향이 뒤틀려 있었어요. 멀리서 밀려오는 물살과 가까이에서 부딪히는 잔물결이 서로 다른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그물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욕심 안 낼 겁니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시다.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다 냄새 속에 쇠비린내 같은 기운이 섞인 것 같았고 멀리서 부는 바람 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길게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첫 번째 그물은 비교적 순하게 올라왔습니다. 꽁치 몇 상자 잡어 몇 상자, 오늘도 큰 수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빈 배로 돌아갈 상황은 아니었죠. 민수가 잠깐 숨을 돌리려 할 때 성철이 다른 쪽 그물줄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이쪽은 뭔가 걸린 것 같습니다. 무게가 이상합니다. 민수는 말없이 옆으로 다가가 줄을 함께 잡아당겼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밑에서 덜컥 걸려 있었고
그 꺼끌꺼끌한 감각이 손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 순간 배 아래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쿵! 배의 옆구리를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친 것 같은 소리였죠. 대성우가 한 번 크게 떨리더니 조금 옆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균형을 잡았지만 성철은 반대 방향으로 몸이 쏠리며 발을 헛디뎠어요. 성철아, 줄라. 민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물줄 한 가닥이 새끼줄에 엉키면서 갑판 위를 미친 듯이 휘갈기듯 튀어올랐고 그 줄이 성철의 발목을 단단히 감아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줄이 다시 팽팽해지며 성철의 몸이 난간 쪽으로 그대로 끌려갔어요. 철판 위로 몸이 끌려가는 소리와 함께 성철의 손이 난간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겨울바다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갑판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손에 잡히는 쇳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물을 감아 올리는 도르래 옆 줄이 감기는 축 부분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쾅! 거칠게 쇳소리가 울리며 줄이 한 번 튕겼습니다. 팽팽하던 줄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더니 몇 가닥이 갈라지며 끊어졌고 성철의 몸이 난간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울려왔고 갑판 위에는 거칠게 몰아쉰 두 남자의 숨소리만 엉겨붙어 있었어요. 성철이 한참 뒤에야 숨을 고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진짜 오늘 바다가 우리 잡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성철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쇳떨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방금 전 귀에서 울리던 쿵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바다가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보다 물결이 더 잔잔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배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파도만이 얇게 부서지고 있었죠. 조업을 마치고 부두로 돌아왔을 때 바다는 이미 아침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두 입구에는 낯선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민들 몇 명이 모여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 위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더라. 서울 본사에서 온다던데. 그 큰 해진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과장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다른 어민이 손사래를 치듯 말했어요. 에이, 회장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래도 어업건이랑 개발 얘기한다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는 그 대화를 스치듯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이상할 만큼 그 말들에 오래 붙잡혀 있었어요. 평생을 바다에 묶여 살아온 사람에게 회장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리 있는 세상의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찌든 그물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다에서 들고 온 짠 물기와 부두에 스며든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왜 오지? 이 바다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어촌계 사무실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선장, 잠깐 들어와 보십시오. 회사 쪽에서 설명 들려준답니다.
사무실 안은 난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어장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얼마 전부터 붙어 있던 컬러 인쇄물이 눈에 띄었어요. 동해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 개발 구상안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와 회색 머플러를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직원 둘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어요. 해진해양개발동의 프로젝트 팀장 정도훈입니다.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훈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높지 않았습니다. 웃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전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표정이었고 눈빛은 방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다가 자연스럽게 민수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번 사업은 관광, 레저, 선박 계류 시설을 포함한 해양 복합단지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어업에만 쓰이던 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종이에는 알록달록한 조감도와 호텔, 요트 선착장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그림만 바라봤어요. 바다가 네모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지금 자신이 조업을 나가던 수역이 큼지막하게 색을 입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도훈은 준비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업권 보상금과 별개로 원하시는 분들께는 향후 시설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단 기본 전제는 어업권 일괄 조정 동의입니다. 이 문구에 서명을 해주셔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향후 어업권 매각 및 조정에 전적으로 동의함. 단어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문장도 짧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선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훈이 일부러 이름을 확인한 듯 민수를 곧장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방안의 시선이 한 번에 몰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에 써 있는 말만 보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한번 팔아버리면 우린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배도 그물도 손도 다 이 바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무실 안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난로에서 타오르던 불꽃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죠. 정도훈의 입꼬리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웃는 건지 표정을 다잡는 건지 알기 어려운 미세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보상과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엔 더 편해지실 겁니다. 힘든 바다 일 대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는 짧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움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나설 때 정도훈이 문 가까이에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선장님, 잠깐만요.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쪽에는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바다와 오래 함께 하신 분일수록 더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도훈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번 건 어차피 한 번은 바뀝니다. 먼저 손 내미는 쪽이 가장 덜 다치고 나오는 법입니다. 너무 늦게 결정하시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 사이에 섞인 기운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바다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냉기였어요. 나는 바다 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민수는 그렇게만 말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끝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기운이 섞여 있었죠. 부두로 나와서야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멀리 물결 위로 얇은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파도 높이는 높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꿈틀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두 끝에 서 있던 후배 하나가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저거 요트 아닌가요? 이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앞바다 저편에서 거대한 흰 선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보통 휴가철에나 보던 작은 레저 보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값비싼 티가 나는 선체, 반짝이는 난간, 그리고 갑판 위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검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이쪽을 향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부두에 부딪히던 작은 파도 소리도 어딘가에서 들리던 갈매기 울음소리도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요트는 한동안 속도를 줄인 채 마을 앞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이 바다가 자기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하듯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둘레를 돌았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서 있는 부두와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오더니 아주 잠깐 멈춰 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어깨 위에 올려진 것 같았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겠지. 요트는 곧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두 쪽을 등지고 천천히 마을 반대편 수역으로 이동하더니 다시 속도를 높여 안개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먼 배들의 엔진 소리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바다에 곧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지. 그 생각은 나흘 뒤 쓰러진 여회장을 품에 안고 있던 바로 그 새벽에 잔인할 만큼 선명한 답을 갖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본 거대한 요트의 그림자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가 담겨 있었고 그 감각이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옷을 챙겨 입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먼 동쪽 끝에서 아주 약한 푸른빛이 번져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수면 아래에서 미세한 물결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이른 아침 바람은 매섭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성호 갑판에 발을 올리자마자 민수는 장갑을 끼웠습니다. 어제의 불길한 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그물 손질을 해야 했고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성철이 잠시 뒤에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형님, 오늘은 좀 더 서두르려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경계심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가 매일 보던 바다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조업을 위해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일정한 듯 보였지만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고 파도는 낮게 진동하면서 배 옆을 때렸습니다. 성철은 물결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물살이 좀 이상합니다. 어제보다 더. 민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타기를 조금 더 꽉 잡았고 바다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어제 밧줄이 튕겨 성철이 끌려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 도르래에 찍힌 금속의 떨림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지점에 도착한 뒤 그물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그물은 비교적 가볍게 내려갔고 바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끓어오르는 기운이 느껴졌고 바다가 오늘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멀쩡하던 구름 사이에서 얇은 김이 올라오는 듯한 장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부서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새벽의 풍경보다 더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철이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민수를 불렀습니다. 형님, 저기 보세요. 또 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어제 본 것과 비슷한 흰 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조금 작았지만 선체의 형태와 장비들은 분명 해진 개발 쪽에서 운용하는 배처럼 보였어요. 배 위에는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배의 움직임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조업 구역과 거의 겹치는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일부러 어민들의 조업 지점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철이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 우릴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저 배는 오늘 아침부터 바다를 계속 돌고 있었을 거다. 그 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9번 정도 회전한 뒤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촌 쪽으로 향했어요. 민수의 불길한 감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부두로 돌아오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진 개발 차량 2대가 새로 들어왔고 마을 회관 앞에서 회사 직원들이 서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몇몇은 회사 직원들에게 항의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도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촌계장과 몇 명의 어민이 회사 측과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오늘 온 사람은 전날 본 정도운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직급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류를 들고 있었고 말투에는 여유와 강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발은 이미 시에서 승인을 마쳤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서류는 오늘 중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민 중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뭘 그리 급하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 바다에서 우리가 평생 살았는데 하루 만에 결정을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조건을 더 좋게 가져온 겁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민수는 그 순간 직원의 손가락이 아주 짧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의 표정과 동작은 어디까지나 결정은 이미 끝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직원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일 윤회그룹 윤혜린 회장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정지한 것처럼 멈췄습니다. 어민들 사이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몇 명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충격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전날 본 거대한 요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림자가 스치듯 떠올랐고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다시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회관 밖에 잠시 서서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어제보다 더 차가웠고 파도 소리는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해진개발 법무팀 직원 선아영이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젯밤에 보였던 그 흔들리는 표정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영은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은 작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회장님이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의료팀도 같이 옵니다. 회장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민수는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여기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장님이 바다까지 나가면 상황을 바꿀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분명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다에서 일어날 사고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목 안쪽이 마르게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깊은 경계심이 가슴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영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더 조심하세요. 특히 바다에서는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더 깊은 물결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오늘은 진짜 불길하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면 그 불길한 감각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었죠. 재벌 여회장과 가난한 어부의 삶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부두로 향하는 길에서 바람 냄새가 이상할 만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겨울 바람은 원래 차갑지만 오늘은 차가움 속에 금속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고
파도 소리는 낮게 울리며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다 아래에서 천천히 호흡이라도 하는 것처럼 깊고 규칙적인 울림이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멈춰 선 차들의 종류만 봐도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의료팀 로고가 붙은 밴, 그리고 반짝이는 은색 SUV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해진개발 직원들은 무전기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고 그 사이에서 회사 로고가 박힌 장비 상자가 계속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 온답니다. 성철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쪽에서 아침부터 선착장 주변을 싹 조사하더라고요. 장비 들여오고 줄 세우고 완전 행사 준비 같았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 행사 준비보다는 통제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특히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셋이 부두 가장자리에서 바다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를 들여다보는 모습은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은색 SUV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짧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고 손을 살짝 짚고 내리는 모습이 조금은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윤혜린 회장님이십니다. 회사 직원이 말하자 어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몇몇은 다가가서 악수를 나누려 했지만 의료팀의 신호로 모두 멈춰섰습니다.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이 바다 냄새.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스치는 향수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이 의외로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이 바다를 이전에도 여러 번 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료팀장이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두는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공기 좀 맡아야죠. 숨이 트이는 것 같네요. 그 모습만 보면 건강해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떨림을 처음 본 순간 알 수 없는 찌릿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회장이 바람을 맞으며 부두를 천천히 걸어갈 때 그 뒤를 따라다니는 보좌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민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바다를 직접 보러 온 겁니까? 이제 어업권은 확정된 겁니까? 그 말은 분노보다 불안이 더 짙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려는 순간 보좌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전달된 절차로 부탁드립니다. 어민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회사가 준비한 행사가 아니라 통제와 압박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퍼졌어요. 민수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조금 흔들려 있었고 바람을 맞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와 회장의 시선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민수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바다보다 더 깊고 어딘가 잃어버린 무엇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수를 향해 아주 잠시 고개를 기울였지만 보좌진이 막아서며 시선은 겨우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의료팀장이 다급히 말했다. 회장님, 혈압이 조금 오르셨습니다. 차량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은 작게 숨을 내쉬며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회관 방향으로 이동하자마자 회사 내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도은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도착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투 역시 변함없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작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해상 시찰 일정 정말 내일 강행하시는 겁니까? 의료팀은 난색입니다. 정도은은 잠시 부두 끝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해 보였지만 그물처럼 복잡한 기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내일 아침 회장님은 반드시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혹시 내부 반대 세력 때문입니까? 정도은은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그림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았고 바람 속에 섞여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속내를 짐작할 수 없는 말투가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회장단의 해양연구팀이 대성호 근처로 왔습니다. 연구장비 상자를 들고 배의 주변을 측정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 회장님이 타실 배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혹시 선장님 배 상태를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민수는 놀랐다. 우리 배를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큰 배 말고 작은 배를 타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파도 감각이 더 잘 느껴진다고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왜 굳이 작은 배를? 그 물음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장비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을 때 민수는 갑판 밑에서 금속 파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검은 조각이었지만 최근에 떨어진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만져보자 미세한 날카로움이 느껴졌고 그 형태는 일반적인 어선 장비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떨어뜨린 듯한 흔적이었어요. 바다뿐만 아니라 부두도 이상한 기운이 계속 흐르네. 민수는 그 조각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혜린 회장은 다시 바람을 쐰다며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의료팀은 걱정했지만 회장의 고집을 쉽게 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수가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민수를 보더니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여전히 차갑네요.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속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걸리는 듯한 표정, 익숙한 무엇을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좌진이 다가오며 대화는 길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동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곳까지 가보고 싶군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천천히 퍼져나갔고 민수는 가슴 한편이 더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부두 끝에서는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둘이 큰 상자를 들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장비를 점검하는 듯 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동작이 더 불길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일 바다가 가만히 있을까? 불빛은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부두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은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불길함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다 위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재벌 여회장과 가난한 어부의 인연은 결국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서로 마주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 아침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몰아치던 바람은 사라졌고 파도는 이상할 만큼 낮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직 잠든 듯 조용했지만 부두 근처만은 이미 어딘가 분주했습니다. 해진 개발 직원들이 새벽부터 이동하며 장비를 옮기고 있었고 작은 무전기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에서 깨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볍게 쓸어내린 뒤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깊게 잠들지 못한 탓인지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속 불길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부두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어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발사 직원들의 움직임을 멀찍이 바라보며 서로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철이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오늘 바다에 나가는 겁니까? 회장님 상태도 그렇고 바람도 오늘 이상합니다. 민수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면은 잔잔했지만 물빛은 얇게 떨리고 있었고 멀리서 아주 낮은 굉음 같은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 오늘은 그저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민수의 가슴 안쪽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조용할수록 더 위험할 때가 있었고 오늘 바다는 그 위험의 고요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때 회관 쪽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의료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창백해 보였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보좌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도 바뀌었고,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직접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꼭 확인해야 하는 무엇이 있다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바다를 보는 시선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모여 회장의 이동 동선을 정리할 때 헬멧을 쓴 기술자가 작은 상자를 들고 부두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빛이 자주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숨기려는 불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자 둘이 대성호 쪽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설치하듯 배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장비를 점검하는 듯 보였지만 손동작은 불필요하게 빨랐고 주변을 의식하는 움직임도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뭘 하십니까? 작업자 중 한 명이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안전 점검입니다. 회장님이 타실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판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 끝났으면 물러나 주십시오. 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 말에 작업자 둘은 곧바로 장비를 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고 시선은 계속 민수의 뒤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남긴 흔적은 없었지만 찜찜한 기운은 확실히 남았습니다. 아침 9시쯤 윤혜린 회장은 갑판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의료팀이 옆에서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여러 번 이동을 말렸지만 회장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바닷가 공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바람 속에는 언제나 맡아왔던 바다 냄새와 조금 다른 향이 섞여 있었어요. 하얗게 마른 소금기 냄새 사이로 쇠 비린내 같은 기운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회장은 그 냄새를 느꼈는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 냄새 예전에도 느꼈는데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과거에 이 바다와 인연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자진은 회장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정도훈 팀장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민수 선장님의 배로 이동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작은 배를 원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결정을 밀어붙이는 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민수도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배가요? 정도훈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날 밤 발견한 금속 파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더 짙어졌습니다. 출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의료팀의 도움을 받아 배 위로 올랐고 보자진이 옆에서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파도는 묘하게 규칙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면에 비치는 햇빛도 평소보다 더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배가 출발하자 부두에 서 있던 어민들이 모두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했고 어떤 이는 불편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의 시선보다 바다의 움직임에 더 집중했습니다. 배가 일정 거리까지 나아갔을 때 성철이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물살이 좀 이상합니다. 아침부터 뭔가 뒤틀린 것 같습니다. 민수는 눈을 좁히며 바다를 살폈습니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밑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손으로 당기는 듯한 낯선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때 갑판 뒤쪽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엔진 소리와 섞여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성철도 느꼈는지 갑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배 밑에서 울리는 소리가 평소랑 다릅니다. 민수는 엔진 계기판을 들여다보았지만 이상 신호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점까지 가주세요. 수면 아래의 결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도훈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민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의지를 따르겠습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의료팀은 불안해했지만 회장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회장이 말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바다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이 있었고 파도는 이상하게 수평으로 밀리듯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배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는 둔탁한 충격이었고 달리는 배가 물살에 걸려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도 균형을 잃을 뻔해 의료팀이 급히 잡아주었습니다. 성철이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거 물살이 아닙니다. 밑에서 뭔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엔진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파도 한 줄이 배의 왼쪽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물결이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고 선원들이 손잡이를 붙잡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의료팀장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회장은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바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자신이 찾아야 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따라 바다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느낌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선체 아래쪽에서 거대한 어둠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일정한 크기의 그림자가 수면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배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에서 예상치 못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제 곧 현실이 되어버릴 것이었고 이 흔들림은 민수와 회장 모두의 운명을 뒤집어 놓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아침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직 잔잔했지만 서쪽 끝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죠. 어촌계 스피커에서 기상특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소형 어선은 모두 귀향하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대성호 연료 상태를 점검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바람 냄새가 아침보다 한층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철이 부두 쪽에서 손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형님, 한서해양 쪽에서 찾습니다. 어촌계 사무실로 좀 오래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 오늘 회장이 바다를 한 바퀴 돌겠다고 합니다. 안내 배가 필요하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만 보던 사람이었지만 기상특보 정도는 귀로만 들어도 느낌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바다를 돈다고? 어촌계 사무실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도은 팀장은 서류를 들고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 선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정도은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윤혜진 회장님이 현장을 직접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성우가 앞에서 길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민수는 벽에 붙은 일기예보 종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붉은 펜으로 그어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8시 이후 풍랑주의보 가능? 오늘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끝나는 겁니까? 정도은은 잠시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17시에 출항해서 1시간 정도만 둘러볼 계획입니다. 선장님 배가 앞에서 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속도는 계획표를 안 봅니다. 민수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돌아올 때가 문제입니다. 회장님까지 태우고요. 어촌계장이 중간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자고. 대성우 말고는 이 근방 수심을 이 정도로 아는 배가 없잖나. 정도은이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안내비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이후 공사에서도 우선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돈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꺼내는 걸 보니 저쪽 사정도 급하구나.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해가 수평선에 완전히 닿기 전에 돌아옵니다. 민수는 한 글자씩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이유 안 묻고 바로 회항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판단 우선입니다. 정도은은 잠시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선장님의 바다 감각을 믿겠습니다. 부두 앞에는 하얀 SUV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이어폰을 낀 경호 인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잠시 후 가장 앞 차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청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윤혜진 회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피곤이 쌓인 눈가가 보였습니다. 정도은이 황급히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바닷바람이 차갑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윤혜진은 부두 끝을 한번 훑어본 뒤 민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남자의 얼굴, 그을린 피부, 굳게 담은 입. 잠시 고민하듯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이 안내를 맡으신 분인가요? 정도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일대에서 가장 지형을 잘 아는 선장입니다. 대성우 민수 선장님입니다. 민수는 모자를 벗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대성우 박민수입니다. 오늘 코스는 제가 잡겠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군요. 저녁에는 더 심해지겠죠? 민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도은이 서둘러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미 기상청에서도 18시 이후라고 했고 우리가 다녀올 시간은 충분합니다.
윤혜진은 정도은을 한 번, 민수를 한 번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20분 안에 출발하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옵니다. 선장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오늘 모든 책임을 떠맡는 표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우가 먼저 부두를 떼었습니다. 뒤이어 윤혜진이 탄 새로 들여온 회장 전용 요트가 천천히 따라 나왔습니다. 흰 선체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지만 파도는 이미 작은 일항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성철이 조타실로 올라와 무전기를 정리했습니다. 형님, 한서 요트 선장이 자꾸 속도를 맞춰달라는데요. 우리 배 기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장서는 건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시선을 바다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길을 모르는 배가 속도를 정하면 둘 다 바보 되는 겁니다. 그쪽에 그대로 전해라. 성철이 웃음도 없이 예라고 하고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키를 약간 틀었습니다. 북동쪽 물길이 오늘은 더 거칠다. 조금 돌아가는 게 낫겠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성호 요트 쪽입니다. 속도를 조금만 더 올릴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일정이 촉박하십니다. 민수는 버튼을 눌러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속도가 오늘 이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속도입니다. 더 올리면 돌아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진이 직접 무전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 선장님, 여기 윤혜진입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금 파도 상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민수는 바다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요트보다는 우리 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트는 풍경이 좋고 빠른 대신 파도와 바람에는 약합니다. 돌아올 때 회장님을 우리 배로 옮겨 타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전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은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윤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정된 지점까지만 가보죠. 선장님이 계속 상황을 알려주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바다색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잔잔하던 면이 거칠게 일어나며 흰 포말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조금씩 틀면서 파도가 사선으로 배를 때렸습니다. 성철이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파도 세기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뒤에 요트가 조금씩 밀리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트가 파도에 맞춰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손잡이를 움켜쥔 채 균형을 잡고 있었죠. 그때 무전기에서 급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성호, 여기 요트입니다. 선장님, 우측으로 조금 더 붙어줄 수 있습니까? 수심이 충분한 지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즉시 수심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더 우측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암초가 이동했습니다.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그쪽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돌출부 쪽 지형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민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말만 들으십시오.
이 바다는 책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하는 곳입니다. 지도만 믿고 가다가는 그대로 박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윤혜진이었습니다. 민수 선장님, 그쪽 방향이 위험하다면 더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돌아갈까요? 정도은의 목소리가 멀리서 겹쳤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계약 지점이 바로 저 앞이니까요. 무전 너머로 잠시 실랑이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짧았습니다. 선장님, 여기서 10분만 더 가보고 바로 돌아옵시다. 윤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신 돌아오는 길은 선장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민수는 키를 부드럽게 틀었습니다. 10분이면 파도가 우리를 완전히 삼키기에는 아직 이르다. 바람이 한 번 더 방향을 바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옆구리를 때리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대성우가 크게 한번 기우뚱했죠. 성철이 난간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수는 이미 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항이다. 요트 쪽에 곧바로 알린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요트, 지금부터 바로 회항합니다. 뒤따라서 방향같이 틀어주십시오. 지금 속도에서 더 늦으면 바람이 등 뒤로 돌아섭니다. 대답이 늦었습니다. 몇 초가 한참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파도 한 줄기가 배 옆구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요트, 들리십니까? 민수는 다시 불렀습니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방향같이 틀어야 합니다. 그때 요트 쪽에서 짧은 비명 같은 소리가 무전기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잡음 때문에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저기 보세요. 민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요트 갑판 위 선원 몇 명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다음 순간 큰 파도가 요트 옆구리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하얀 물줄기가 갑판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키를 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성철아, 구명줄 준비해. 우린 지금부터 길 안내가 아니라 사람 구하러 간다. 대성우가 요트 쪽으로 방향을 틀자 배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정면에서 부딪히며 유리창에 물을 세게 뿌렸습니다. 시야가 잠깐씩 하얗게 가려졌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요트는 이미 제자리에서 한참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갑판 위에는 흰 코트를 입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었죠. 성철이 구명조끼를 꿰어 입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우리도 같이 휩쓸립니다. 최대한 옆으로 붙되 파도 방향은 절대 거슬러 타지 마라. 민수는 호흡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넌 줄 잡고 기다려라. 배가 요트와 일정 거리까지 좁혀졌을 때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명줄을 허리에 묶고 난간을 넘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한꺼번에 얼굴을 때렸습니다. 요트 갑판은 이미 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머리를 세게 부딪히셨습니다.
윤혜진은 난간 근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코트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이마 근처에서 피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수는 윤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윤혜진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시선이 초점을 잡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넌 날 버려야 했어. 왜 살린 거야?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파도가 다시 요트를 세게 밀었습니다. 갑판이 크게 흔들렸고 난간 쪽 물이 한꺼번에 들이쳤습니다. 민수는 윤혜진의 몸을 그대로 끌어안고 난간 안쪽으로 몸을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살고 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윤혜진의 눈이 잠시 민수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잠깐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린 사람처럼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이 빠지며 눈꺼풀이 내려갔습니다. 성철이 요트 난간 쪽에서 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줄 잡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옮겨야 합니다. 민수는 윤혜진을 아는 채 허리에 맨 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외쳤습니다. 당겨. 줄이 팽팽해지며 민수와 윤혜진의 몸이 요트 난간 쪽으로 조금씩 옮겨졌습니다. 파도가 아래에서 계속 배를 떠밀었지만 줄은 버텼습니다. 성철과 대성호 선원 둘이 난간을 넘어와 민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부터 받겠습니다. 천천히 동시에 드십시오. 윤혜진의 몸이 난간을 넘는 순간 또 한 번 큰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요트가 크게 기울며 모두가 한꺼번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거의 몸으로 난간을 막으며 버텼습니다. 버티십시오. 지금 놓치면 바다로 바로 떨어집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윤혜진의 몸이 대성호 갑판 쪽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성철이 젖은 바닥 위에서 무릎으로 버티며 회장 몸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얼른 같이 올라오세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요트 갑판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눈 구석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난간 밑 로프가 지나가는 고정 쇠 부분 한 곳이 부러져 나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끊어진 단면, 마치 오래 녹슨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누군가 일부러 잘라낸 것 같은 흔적이었죠. 이건 그냥 파도에 부러진 모양이 아니다. 또 다른 파도가 배를 올려쳤습니다. 민수는 더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그대로 대성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갑판에 몸이 떨어지는 순간 등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잠시 막혔지만 그는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요트는 이미 조금 더 먼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형님, 요트는 어떻게 합니까? 본선 선장한테 무전 넣어라. 엔진 죽이기 전에 방향부터 잡으라고 전해라. 우린 일단 회장님부터 살린다. 대성호 조타실 한편에 윤혜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상약 상자를 꺼내와 이마 상처를 대충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는 이미 멎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회장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규칙적이었고
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넌 날 버려야 했어. 왜 살린 거야?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방금 회장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배 위에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살아있는 게 먼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타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각도면 부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무전기에서 요트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성호 요트입니다. 방금 간신히 방향 잡았습니다. 엔진 상태는 괜찮지만 더 이상 가까이 붙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린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는 우리 배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우린 지금 곧장 부두로 돌아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요트가 있던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부러진 금속 조각, 끊어진 줄, 그리고 갑판 위에서 허둥대던 사람들. 이건 그냥 날씨 탓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민수는 조타기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바다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막아버렸다. 대성호가 방향을 완전히 돌려 부두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육지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그날 민수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이 여자를 살렸다는 사실이 곧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대성호는 요동치는 파도를 뒤로 한 채 부두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타기를 쥔 손에 계속 힘이 들어갔고 회장 옆에서 응급 처치를 이어가던 의료팀의 표정도 긴박했습니다. 부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해안가 불빛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요트와의 통신은 간헐적이었지만 따라오는 소리는 꾸준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엔진음이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선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성호, 우리 쪽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좌연 엔진이 잠깐씩 떨어집니다. 거리 유지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부두에 닿으면 구조팀 바로 부르겠습니다. 성철은 회장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회장님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까? 민수는 잠시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이미 지혈되었고 손끝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넘겼습니다. 부두만 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장 주변에서 아주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의료팀 직원이 바로 확인하자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어지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눈동자가 조금씩 초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회장 목소리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곧 부두에 도착합니다. 회장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민수의 얼굴을 보자
순간 표정이 멈췄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했습니까?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어지셨을 때 바로 잡았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또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질문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고 배는 파도에 들썩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갑판 뒤쪽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진개발 직원 선아영이 불안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선장님, 요트 쪽에서 이상한 신호가 계속 잡혀요. 아까 구조장치를 썼다는 보고도 있었고 무엇인가가 선저에 걸렸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걸렸다는 게 뭡니까? 나영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부터 요트 밑에 붙어 있던 장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충격을 주면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어요. 그 말은 사실상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군가 회장이 타고 있는 요트에 사고를 만들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는 뜻이었죠. 민수는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나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장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지분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오늘 회장님이 바다에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뱃머리 쪽 파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고는? 나영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우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오늘 일정이 너무 억지였습니다. 바람도 불고 회장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왜 억지로 바다에 데려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도훈 팀장이었습니다. 늘 감정 없는 표정, 계산된 말투, 그리고 어제 사무실에서 민수에게 건넸던 말들. 선장님은 선택을 빠르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업권 협상에 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갑자기 회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도훈 그 사람이 오늘 일정 잡았습니까? 민수와 나영은 동시에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막 사고에서 회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팀장님이 직접 잡았습니다. 회장은 서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체념에 가까운 슬픔이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군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를 가장 크게 해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성호는 여전히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고 부두불빛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아영은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선장님, 조심해야 합니다. 회장님을 구하신 건 우리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했던 건 그녀의 말은 갑판 뒤쪽에서 무전기가 크게 울리며 끊겼습니다. 대성호, 긴급 상황입니다. 요트 우현 엔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금부터 단독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대성호, 거기서 지원 바랍니다. 민수는 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요트, 현재 위치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부두에 닿는 즉시 구조정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들린 말은 민수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도훈 팀장님이 지금 상태를 매우 궁금해합니다. 나영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군요. 그는 키를 잡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장님, 부두 도착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호는 점점 더 빠르게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시작된 이 진실의 실타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민수와 회장을 끌고 가게 될 것이었죠. 부두에 도착한 뒤 이틀 후 오전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에 옮겨져 있었고 바다는 다시 평소처럼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친 물살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병실 앞 복도에서 모자를 벗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여러 명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고 경찰도 회사 사람들도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을 했지만 말끝의 온도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선아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선장님, 회장님이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는 간단한 의료 장비만 남아 있었고 회장은 상체를 조금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민수 선장님.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단단한 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끝쪽에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고마웠습니다. 바다가 나를 삼키기 전에 먼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을 건지는 건 그때는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아영이 옆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자료입니다. 요트 밑에서 발견된 장치 사진하고 일정 변경 관련 내부 메일 내용입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요트 선저에 붙어 있던 금속 장치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공업용 부품과 비슷했지만 바다 사람의 눈에도 일반 장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서류 뒤쪽에는 인쇄된 메일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줄마다 정도훈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 날로 일부러 일정을 옮겼습니다. 회장님께는 위험 요소를 정확히 보고하지도 않았고요. 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정도훈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입니다. 그냥 회사 지분 때문인지 아니면 이 바다와도 거래를 한 건지.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늘 보던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나영도 옆에서 긴장된 눈으로 정도훈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죽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나 봅니다. 조용한 말이었지만 안에 숨은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도훈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입니다. 회사 쪽 일정이 많이 밀려 있어서 회장님 회복 계획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척 말을 이었습니다. 동해 개발권도 그렇고 어업권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번 사태로 일정이 모두 꼬였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그 말에 눈살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회장보다도 사업 걱정을 먼저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 바로 물었습니다. 정 팀장, 이번 요트 일정 누가 최종 확정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자료도 다 검토했고 안전 요원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장치까지도 검토했습니까? 정도훈의 표정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한순간 눈동자가 흔들렸고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아영이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요트 밑에 붙어있던 장치 말입니다. 선저에 달아놓고 특정 충격이 오면 떨어지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우리 팀 기술자들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정도훈은 나영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표정은 웃음에 가까웠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 팀장, 자꾸 추측만으로 말을 만들면 곤란해집니다. 지금은 회장님이 회복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다시 회장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차분히 정리하시죠. 지금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게 예정에 없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정 팀장.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당신도 당연히 참석해야겠죠. 정도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는 민수를 한번 흘겨보듯 바라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장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 사람
이제 거의 확신했습니다. 나영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선장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사회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늘 자기 편이었지만 회사 건물의 회의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한 번 사람을 건졌고 이제는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본 건 숨기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한서해양개발 본사 이사회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앞쪽 벽에는 동해 개발 조감도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선아영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의장이 간단한 진행 절차를 읽고 난 뒤 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숨이 걸려있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회장을 향했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정도우는 아무 표정 없이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먼저 요트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던 순간을 설명했습니다. 파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도 선체가 이상하게 꺾였던 점, 그 바로 아래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던 점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대성호 선장 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몸을 던져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장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속에서 사진 몇 장과 출력된 메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요트 선저에서 발견된 장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정 조정 메일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날에 어떤 이유로 누가 이 일정을 밀어붙였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하나둘 새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정도훈이었습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도훈 팀장, 당신이 이 일정을 만들었고 기상 보고를 누락했고 안전 담당자의 반대를 무시한 메일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도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서 큰 결정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동의 개발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회사는 뒤처집니다. 말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생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바다에 던질 정도로 회사를 걱정했다는 겁니까? 이번에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바다의 햇빛에 그을린 얼굴, 두 손에 남은 굳은 살, 어부의 몸은 이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계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람 목숨을 계산에 올리는 사람하고는 같은 바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날 바다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트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곧바로 회장님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파도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한 문장 한 문장 머릿속에 남아있던 장면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던 파도,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선체, 유난히 가벼워진 요트의 움직임, 그리고 갑판 끝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던 그 찰나, 저는 바다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우연인지 만들어진 사고인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정도훈은 그제야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부 한 사람이 느낀 감각만으로 회사 간부를 범인처럼 몰아가는 겁니까? 민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각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들은 말도 기억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무전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상태를 팀장님이 많이 궁금해 하신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고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선아영이 곧바로 뒤를 받았습니다. 그 무전을 보낸 사람, 지금 회사 조사팀에 진술서 제출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일정 내내 회장님 상태만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몇몇은 의자를 조금 뒤로 뺐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팀장, 당신은 회사를 핑계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 이 바다도, 어민도, 심지어 나까지도 숫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도훈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잠시 버티는 듯 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아니라 계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의장은 천천히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정도훈 팀장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후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개발권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사회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긴 숨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 선장님. 민수는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다 이야기는 책상 위에서만 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사이로 작은 구름이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동해 개발안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습니다. 어민들 삶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이 사업은 할 가치가 없습니다. 민수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다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천천히 보고 듣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회장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천천히 보고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몇 주 뒤 마을 부두에는 다시 새벽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철제난간은 밤새 식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 물에서는 익숙한 짠내가 올라왔습니다. 대성호 옆에는 새로 도입된 안전장비와
작은 구조선을 겸한 보트가 한 척 더 묶여 있었습니다. 한서해양개발에서 지원한 장비였습니다. 성철이 장비를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배가 동네에서 제일 든든해졌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배가 든든해진 만큼 사람들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는 항상 위아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 부두 입구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두툼한 코트를 입고 내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모자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이 바다까지 또 오셨습니까? 회장은 바다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책상 위 지도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부두 끝까지 걸어가 수평선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선장님, 이 바다를 지키는 약속 함께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으로도 제 이름으로도. 민수는 잠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목숨을 숫자로 세지 않는다면 그 약속 믿겠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파도가 낮게 부두를 두드렸습니다. 멀리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의 바다와 같은 바다였지만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성호의 조타실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부두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배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계산 대신 책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어제와 비슷한 물결을 만들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위에 새로운 길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조타기를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바다도 조금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대성호는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늘 같은 바다 위였지만 오늘은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더라도 누군가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잔잔한 파도처럼 좋은 일들이 밀려오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